네, 안녕하세요. 소닉 야롤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반응공학을 학교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컨텐츠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유튜브에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시도하고 싶은 건 한국사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한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공대 제 주변에 이제 공대 분들도 한국사 자격증 준비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공대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게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사 공부 팁이나 이런 걸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당연히 구석기 이제 초기 국가까지 해서 오늘은 한번 요 정도까지만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 제가 이제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기에 제가 공부했던 방식,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사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 자체가 사료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사 자체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도 이제 스트리머를 활동하고 있고, 저는 이제 2017년 8월 시행한 한국사 능력검정에서 95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준비했었고, 이제 공부 시간은 2주 정도 걸렸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를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경우도 원래 자료, 시료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이 좀 무서워가지고 이미지를 막 갖다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뭐 찍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대충 그림으로 조금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죠. 먼저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사는 이제 사기사자를 쓰죠. 이제 역은 이제 진할력자를 쓰는데, 선은 이제 당연히 먼저 선자예요. 즉 역사라고 불리기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국사는 사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어떤 사료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사료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한자로 된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인물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도구, 그리고 이제 어떤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자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자를 알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자를 이제 일본어랑 한문 자격 능력이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하면서 한자에도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사를 단기간에 고득점을 취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원래 한국사에 관심이 좀 많기도 했고요. 공대지만 이제 문과 쪽 과목들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네,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 시대는 이제 진할역자를 쓰는데 이제 책령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역사,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된 글로 이제 기록이 된 시대예요. 그럼 선사는 역사 이전이니까 먼저 선자죠. 역사보다 먼저 일어난 시기니까 얘네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우는 요것들은 다 이제 선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석기랑 신석기까지가 보통 해당이 되죠, 여기에. 이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굉장히 인류 문물이 이제 막 처음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원래 이제 인간이랑 존재가 맨몸으로는 맹수를 이기기 힘들죠.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프로틴이었죠, 일종의. 걔네들도 벌크업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맨몸으로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체적 특징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제 맹수들을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몸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쓰기 좋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맹수들처럼 순간적인 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나눠서 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몸이에요. 따라서 도망가봤자 맹수들한테 잡혀요. 네. 그래서 맹수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냐? 대신에 맹수들보다 손가락,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도구들의 특징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고대 이제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우선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구석기라고 하는데 당연히 석기이기 때문에 이거겠죠, 이거. 돌석자. 이거겠죠, 당연히. 네. 돌 쓰는 겁니다. 근데 구석기니까 좀 더 옛날 석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석기를 쓰는 거의 초창기 단계죠. 이제 그때 인류는 무리사회를 이루었다. 왜? 이때는 동물들도 그냥 막 잡아먹고 사람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잡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맹수를 상대하기엔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초식동물 특징이잖아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좀 약한 동물들 특징인데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물론 맹수들도 무리를 안 지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랬어야 했어요. 왜냐면 좀 더 약자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녔다. 인간은 먼저 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이제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인류의 기술로는 이제 뭐 집을 지을 만한 그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굴 이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동굴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충 지었죠. 이제 막집하고 이제 신석기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이름을 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먼저 볼게요. 사회적으로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왜? 이제 그때는 계속 사냥이 주목적이었죠. 사냥을 하려면은 그 사냥을 하려는 동물들 노선에 따라서 같이 이제 이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보통 수렵 사냥을 하는 쪽은 굳이 정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도 막 지어요. 그냥 어차피 조금 살다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막 지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집이 조금 살다가 다시 갈 집이니까 일단 막 지어놓고 임시 거주로 막 지어놓고 이동할 거다. 그래서 막집. 약간 저는 이거를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어차피 다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 막 짓는 거죠. 여기 어차피 계속 살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막집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유물로는 이제 뗀석기, 주먹도끼, 글게, 밀게 이렇게 있는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명하죠, 꽤. 되게 많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고 보통 요렇게 이렇게 끝에 날카로운 이런 돌멩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한 손으로 쥐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요렇게 주먹도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손으로 이렇게 쥐기 좋은 모습을 하면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주먹도끼. 저거를 이제 뗀석기라고 하는데 뗀석기 같은 경우 이제 돌로 쳐서 깎아서 만든 그런 모양이에요. 주먹도끼도 마찬가지죠. 돌끼리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 뗀석기. 글게, 밀게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유물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흥수아이인데 흥수아이는 이게 좀 지역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국사 능력 시험에. 근데 흥수아이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아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제가 또 최근에 학교에서 교양으로 한국사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흥수아이가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흥수아이 문제 나오면은 시험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석기라고 생각은 하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거를 이제 섬지박이 노래에 맞춰서 따라 불러보시면은 정말 잘 외워져요. 이게 왜냐면 이제 보통 한국사 시험을 볼 때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고 뭐 곧 여기가 이제 공주군 되니까 여기가 서울이고 공주군 정도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공주군 석장리라고 A 해서 막 주어지고 A 공주군 석장리 막 이렇게 주어져서 뭐 A, B, C, D, E 해서 다음 중 구석기 유적이 아닌 것은 이제 신석기 같은 거 몇 개 이제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을 외우시면은 5개 선택지 중에
3개 정도는 꼭 여기서 주로 나와요. 주로 물어보는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이게 수록되어 있는 책이 또 달라요. 약 책마다.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없으시면 또 여러분들 운에 맡기시거나 따로 좀 더 찾아보시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만 외워도 반 이상은 선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확실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지박이 노래 맞춰서 저는 외웠고요.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공주군석 장리 웅진굴포리 정원군 두루봉 동굴 제천전 말동굴 상원군 검은모루 연천 전곡리 한양 수양계 구석기 유적 이 정도만 한 5번만 따라 불러주시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서 얘네가 들어간다. 저는 조금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이후로 노래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외웠어요. 좀 단기간에 오래 기억에 남기는 방법은 솔직히 저런 거 좀 이제 뭔가 길고 많고 외우기 힘든 애들 저렇게 노래를 불러서 정리를 하시면은 잘 외워진다. 네, 팁입니다. 저렇게 이제 구석기 유적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구석기 유적을 묻는 문제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올게요. 당연히 이제 똑같은 석기인데 구분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석기예요. 똑같은 석기인데 아까는 이제 잠깐만. 아까는 왜 이래. 아까는 이제 옛구자를 쓰는 그런 이제 옛구자를 쓰는 이제 그런 구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실자를 쓰는 거죠. 아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진 신석기예요. 먼저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빨간 걸로 써놨지만 농경사회. 아까는 채집 수렵을 하면서 인류가 뭔가 그냥 밖에 있는 걸 잡아오는 그런 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직접 키우는 겁니다. 신석기가 되면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석기로 오면서 가장 달라진 인류의 특징은 이제 키우는 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식물 같은 거를 이제 키우는 걸 시작하는데 여러분 식물을 키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식물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식물을 키워놓으면 얘네를 계속 봐줘야 돼요. 얘네를 결국 수집해서 먹을 때까지 봐줘야 돼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 묶여있겠죠, 사람들이. 왜냐? 이 키워놓은 애들 계속 식물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줘야 되니까 결국 얘네를 지키려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를 계속 키워서 먹으려면은 그 땅에 묶여있겠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 당연히 토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 토지를 계속 관리해서 먹어야 되니까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시족사회까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시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평등사회예요. 이거는 평등사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유재산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평등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현실에서 많이 느끼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는 불평등은 자본이 아닐까 싶어요. 자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거예요.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뉴스를 보든 돈이 확실히 약간의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든다는 그런 거죠. 이때는 옛날에는 그 돈 자체가 계급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자본의 구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평등한 사회였어요. 자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부족을 이룬 거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부족을 이루고 구석기 때는 그냥 이동하기 위한 막집을 지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움집을 짓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과 고기잡이를 병행. 왜냐하면은 채소는 키울 수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채소만 먹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도 결국 필요하거든. 프로틴. 벌크업 해야 돼요. 사람도. 프로틴이 필요하거든. 이 프로틴은 어디서 구할까요? 이 프로틴을 구하는 곳이 바로
동물에게서 구하는 거죠. 따라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여기서 훌륭한 단백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됐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는 계속 사냥을 하고 이동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슬슬 치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은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한 요정도 네, 주로 나옵니다. 자, 유물. 자, 이제는 간섭기. 옛날에는 그냥 돌끼리 부딪혀서 땅땅땅 부딪혀서 깨진 모양대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돌을 갈아서 좀 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엔 땅땅땅 부딪혀서 대충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땅땅땅 부딪혀서 깨진 애들을 조금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돌멩이, 돌삽 등의 농기구들. 이제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래야 됐지? 깨보시면은 그 깬 모양대로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면은 이젠 갈아서 좀 더 표면을 매끄럽고 좀 더 쓰임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실 토기가 그냥 빚는 거예요. 뭔가 딱 진짜 도자기를 만들듯이 막 불에다 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땐 단순히 흙을 빚어서 만든 애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밥을 해먹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많고 그냥 단순히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죠. 이제 사람이 이제 빚은 이런 무늬가 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립니다. 사람 손에 이제 토기를 빚는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공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이제 가락바퀴 뼈바늘은 이제 동물의 뼈로 이제 바늘을 만들었고, 가락바퀴는 네, 이제 그거 이제 실 같은 거를 이제 뜨기 위한 그런 도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아하 수공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치장을 하고 옷을 입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네,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청동기입니다. 이제 청동기부터 글자를 쓰기 시작한 나라들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군장국가예요. 군장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동기는. 그리고 이제 지상 가옥화되는 움집 취락 형성.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을 같은 게 된 거예요. 마을 같은 게 되는 거고, 군장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도자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마을을 이제 자도자로 보이네. 어떤 마을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이따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군장국가가 돼서 이제 마을에 지도자가 생겼다. 나라의 지도자가 생기고, 무기는 주로 청동무기를 썼다고는 하는데, 청동무기,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청동기는 청동무기를 썼다라고 해야 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석기 섞었었어요. 왜냐면은 청동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쪽 전공이다 보니까 청동 같은 경우는 구리와 주석이거든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말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섞어놓으면 되게 이뻐요. 원래는 사실 이게 무슨 색을 띠야 되냐면 약간 황금보다 조금 어두운 색을 띠는데 이게 오래되면서 녹이 쓸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녹색, 청록색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구리 같은 이제 약간 그런 색을 띠야 되는데 이제 녹이 쓸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초록색, 청록색 그런 빛깔이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을 왜 무기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냐? 이 친구들은 강도가 약해요. 석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청동기가 집니다. 그 정도로 물러요, 얘네는. 그래서 과연 얘네를 무기로 썼을까라는 의견은 좀 많은데 다만 이제 석기랑 청동기를 비교했을 때 청동기가 좀 더 좋은 점은 똑같은 도구를 만들 때 석기보다 청동기가 훨씬 만들기 쉽고 가볍다는 거. 왜냐면 석기는 그 돌을 칼로 만들려면 엄청 갈아야 되지만 청동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냥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청동은 석기보다는 주저하기가 쉽다. 그리고 농기구는 반달돌칼, 돌이죠. 돌 사용했어요. 반달돌칼 하면은 정말 반달처럼 생긴 그런 돌. 이걸로 이제 벼를 잘랐다고 해요. 이렇게 잡고 벼 이삭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반달돌 칼을 이용해서 요 날카로운 면으로 슥슥슥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착
작자는 거고, 토기는 이제 민무늬 토기, 이제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이제 토기 같은 경우는 헷갈려요. 솔직히 많죠.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조금은 역사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많이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그냥 토기는 신석기에 빗살무늬 토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고 나머지 이런 친구들 나온다 그럼 청동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친구들 외우기 싫다 하면은. 하지만 이때는 토기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빗살무늬가 아닌 그냥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토기 등 다양한 토기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서 계급 사회가 없었다. 평등했다. 하지만 청동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게 생겨버린 겁니다. 청동. 계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이 청동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계급사회, 사유재산 인정. 네, 계급사회가 발생하고 그 계급사회로 인한 사유재산까지 인정되는 사회가 발전이 된 거예요. 결국 계급이 발생한 거는 돈 때문이죠. 사유재산이란 걸 이제 인정이 되면서 결국 계급사회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평등사회가 끝난 거예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순간 평등사회는 끝난 거예요.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차이로, 자본의 차이로 계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등사회는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청동기 유물은 이제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하면 이제 비파가 보통 뭐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콜라병 같이 되어 있는 모양. 이걸 이제 비파는 악기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이거는 딱 생김새를 보면 알겠지만 검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전쟁에서 쓸 것 같나요? 이런 모양을? 비효율적이겠죠? 자, 이거는 약간 신분 그런 걸 나타내는 검이에요, 주로. 사실 이것도 확실하진 않고 그렇다라고 할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역사학자들이 추측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때 거울도 아무리 닦아봐야 사람 얼굴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얘네가 청동이 이제 그때는 녹이 덜 쓸었을 거니까 진짜 열심히 닦다 보면은 사람 얼굴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이거도 그렇게 사람 얼굴이 잘 보일까? 아니야. 이거랑 비파형 동검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썼을 거다. 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 표현 또는 이제 제사용으로 추정이 많이 돼요. 제사 지낼 때 얘네를 썼을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주로 사용했고, 그리고 거푸집. 청동기 시대의 그런 주조틀을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푸집.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 거푸집에 틀이에요. 일종의 고형 틀인데, 여기다가 이제 청동을 부어서 굳힌 다음에 이제 꺼내면은 저런 겉 모양이 나오고, 뭐 거울 모양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 거푸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용도는 이제 청동을 녹여서 청동 그런 물건을 만드는 틀. 그냥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빵 만들 때도 밀가루 반죽 넣는 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푸집은 이제 청동을 넣는 틀입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기를 만들었다. 유적지는 여기도 좀 많아져요.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송리 동굴. 근데 미송리는 이거 연관지에서 외우면 좋아요. 미송리식 토기가 있었죠? 미송리식 토기가 있었어요, 앞에. 그래서 미송리 동굴은 미송리식 토기도 그렇고 둘 다 청동기랑 관련이 있다. 미송리, 이거 미송리. 이제 미송리를 이렇게 조금 관련을 지어서 외워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송리 유적은 청동기 댁에 이제 거기에 조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송리 여기는 고조선 때 영역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자, 평안북도 우주군 미송리예요. 그래서 평안북도 저도 이제 사실 정확한 지역까지 외우고 있진 않아서 방금 찾아봤는데 평안북도 우주군 미송리에 있대요.
거기가 이제 청동기 유물이 굉장히 많이出土된 그런 지역이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창하리, 평창도, 그쵸, 평창, 거기도 이제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나왔고, 부여 송국리, 여주 흥안리에 청동기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고, 무덤. 이거 중요합니다. 고인돌 하는데 그냥 옛날 사람의 무덤이거나 그런 걸로만 알지, 고인돌의 정확한 용도는 이제 무덤이었다고 하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정확한 시대는 청동기다. 이때부터 고인돌이라는 무덤 형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자, 마지막은 철기시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이제 철기로 넘어온 건데,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이제 신석기보다는 청동을 쓴 게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죠? 마지막은 철입니다. 이제 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건데, 철, 강도, Fe죠. Fe. 화학식으로 Fe죠. 강도, 청동보다 훨씬 셉니다. 얘가 훨씬 세요. 세다. 딱딱하다. 여러분도 철을 알겠지만 딱딱하죠, 굉장히. 청동기 비교 안 됩니다. 철기가 그냥 압도적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철기로 넘어오게 돼요,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특징은 철기 시대 때는 영맹왕국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상가옥화된 음식, 취락 형성은 이건 사실 비슷하죠. 청동기랑 비슷해요. 이제 본격적인 마을이 된 거고, 사유재산 청동기 때도 인정했는데 철기라고 인정 안 할까요? 당연히 인정되고, 계급사회, 네, 이때 계급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기와 농기구는 이제 돌 안 쓰죠. 청동은 약하기 때문에. 석기보다도, 돌보다도 철이 세잖아요. 그쵸? 돌보다도 철이 세요. 따라서 농기구도 이제 돌을 안 쓰고 더 이상. 좀 더 좋은. 왜냐면은, 이걸 써봤는데 이게 좋더라면 이걸 쓰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철을 쌓여요, 이제. 이제 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이나 동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동기로 제작된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철기시대 유물이긴 하지만 이거 청동기로 제작된 이유, 동 들어가 있죠. 동, 청동 같은 동자예요. 구리동자. 이거예요. 구리동자예요. 철기시대 유물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형 동검은 전쟁용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잔무늬 거울, 이거도 마찬가지로 청동기로 제작. 그 토기는 덧띠 토기, 검은 토기가 있는데, 아까는 청동기는 붉은 간이었고 여기는 검은 간이죠. 네, 이거는 이제 흙의 함유나 이제 토기 제법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제가 교양 때 배웠는데 솔직히 많이 까먹었어요. 네, 솔직히 좀 많이 까먹었고, 교양 한국사를 배우면서 배우긴 했는데 좀 많이 까먹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서 이제 검은색. 왜냐면은 보통 철도 우리가 할 때 쇠파이프 같은 거 하면 보통 검은색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은 톡이면은 철기를 연상하면 돼요. 같은 약간 시커먼 느낌? 그렇게 연상을 시켜서 조금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덧띠톡이. 그쵸, 그런 것도 그렇고. 연상을 여러분들이 해서 외우시면 돼요. 유적지는 이제 창원 다오리가 이제 대표적이죠, 창원이 좀 대표적이고. 기타, 명도전. 명도전은 이때 썼다고 합니다. 이제 명도전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에 이제 또 다른 그런 예시거든요. 이게 화폐예요. 일종의 화폐예요. 명도전은 이제 일종의 화폐 같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철기부터는 이제 진짜 그런 돈 같은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글씨가 있었다. 글을 썼다. 그러니까 그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이 시작됐다. 와, 문명합니다. 와, 이제 문명이 시작됐다. 화폐를 쓰고, 글도 쓰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은 독무덤. 독은 뭐, 그거거든요. 독독자거든요, 말 그대로. 널무덤은 이제 널판지나 이제 널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독은 이제 항아리 같은 그런 독을 얘기하는 거고, 장독대 할 때 그런 독. 널무덤은 이제 널판지 할 때 약간 판자 느낌. 그래서 독 같은 거에 이제 유물을 담는 그런, 약간 항아리 같은 그런 거에 담는 거나, 널판지 같은 거에 담는 그런 유물을 담는 그런 무덤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철기시대.
이거 이제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고조선은 크게 단군조선, 위만조선, 그리고 이제 고조선 멸망 시기로 나눠지는데 사실 또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먼저 단군조선. 단군왕검이 이제 세운 거죠. 나중에 단군왕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발전은 이제 요령지방에서 성장을 했어요. 요령지방에서 성장을 했고,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 사실 요령지방은 그렇게 엄청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하는 큰 포인트는 아닌데, 대동강 유역 중심은 조금 단서로 주기도 해요. 이게 고조선이다라는 단서도 주기로 하는 그런 힌트입니다.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고조선입니다. 대동강 유역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로 대동강 유역 중심은 비파형 동검, 고인돌 출토 지역과 일치. 그러니까 어떻게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다는 걸 알았냐? 바로 유물의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이제 고조선에서 청동기예요.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때 만들어진 국가고, 청동기 때 만들어서 철기까지 간 국가예요. 철기 초기? 철기 초기까지 간 국가고, 그래서 이제 청동기 때 유물들, 비파형 동검, 고인돌 출토 지역, 이것들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아, 고조선이 이렇게 성장을 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 실제로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합니다. 자, 대외관계. 이제 BC 4세기경 중국 연나라하고 대립을 했고, BC 3세기 초 연해 장군 징계의 침입을 받아서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거 좀 자주 나와요. 고조선이 중간에 징계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는 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연나라의 장수 징계의 침입을 받아 중심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혹시 BC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기원 전이에요. 보통 이제 예수님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기원 전이랑 기원 후로 나누죠. AD, BC 나누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 BC는 기원 전을 의미합니다. 자, 중국 연나라 장수 징계 침입을 받아 중심지로 이동했고, 결국 BC 3세기경 이제 왕위 세습을 실시합니다. 체제 정비는 왕위 세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관직을 설치합니다. 상경, 대부 등 관직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관직이 없었고 그랬던 국가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생긴 거예요. 최초 공무원이 생긴 겁니다. 와, 공무원. 자, 지금 시대랑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관직을 설치했다. 공무원이 이제 생긴 거고, 이름은 좀 외워줍시다. 상경, 대부. 외우기 편해요. 상경, 대부. 대부 하면은 약간 그런 게 생각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상경, 대부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왕위 세습은 부왕, 군왕 이렇게 했다. 자,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팔조법. 약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약간 이런 느낌의 법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팔조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밑에. 세 가지 항목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네, 죽였으면 죽으래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손해배상하라 이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때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양을 내야 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돈 50만 양. 곡물. 즉 뭘까요? 돈. 즉 사유재산이 있었다. 이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도 시험 문제 굉장히 나오는데, 곡물과 돈 이런 거를 가지고 노비도 포함이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생명력을 중시했다는 거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는 얘기죠.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조법에 대해서 고조선에 알 수 있는 법, 고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하면 또 건국신화를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데, 당군왕건 건국신화 다들 아실 거예요. 곰이 이제 동굴에서 쑥과 마늘로 100일을 버텨서 사람이 됐다. 와,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라도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무튼 뭐 웅녀라고 하는데 뭐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쨌든 건국신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곰, 호랑이는 먼저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진짜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겠어요? 설마. 신화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신화가 현실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었죠.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아실 거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전설은 전설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냥 고로커니 하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곰과 호랑이는 당연히 실제로 곰과 호랑이일 리가 없었을 거고, 역사학자들 추측으로는 이제 옛날에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제 토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애니미즘은 이제 자연을 이제 숭배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 구분 짓는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아두면 좋아요. 애니미즘은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고, 샤머니즘은 무당. 무당 이제 많이 헷갈려요. 애니미즘이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애니미즘 동물이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묻는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을 혹시 고등학교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런 걸 배우시겠지만 애니미즘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애니멀 해가지고 동물이랑 연관지어서 외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동물 아니에요. 애니미즘은. 애니미즘은 동물 아니고 절대 동물 아니고 절대 동물 아니에요. 애니미즘은 절대 동물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강조합니다. 절대 동물 아니고 애니미즘은 자연물이에요. 오히려 자연물. 그럼 돌이나 약간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산이나 이런 거에서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애니가 애니멀이 아니고 이렇게 외우세요. 차라리 애니멀 아니에요. 애니멀 아니에요. 애니에요. 자연에 어떤 것이든지 신이 깃들어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차라리 애니로 외우세요. 애니미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은 샤먼이란 뜻 자체가 원래 영혼과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자체의 어원이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애초에 무당과 비슷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네. 샤머니즘 자체 뜻이 아니 샤머니즘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앙화하는 거고 샤먼 자체의 뜻 자체가 약간 영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은 무당에 관련된 거. 그냥 어원을 알면 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거를 믿는 신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은. 그런 숭배하는 거고 이제 토템 사상. 이제 보통 트위치 활동하다 보면은 토템 막는다고 하는데 그 토템 아니고요. 사실 그 토템에서 유래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토템 정확한 유래는. 아무튼 트위치 토템은 그렇고 원래 토템은 동물을 숭배하는 게 토템입니다. 동물.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템은.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그럴 리는 없었을 거고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다 먼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의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게 있었구나. 좋아. 토템 사상이구나. 그래. 고조선 이때는 토템 사상이 있었을 거야. 즉 토템 사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토템 사상. 토템이구나. 트위치 그 토템 아니고 토템 사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비 구름. 여기서 뭐 환웅이 바람의 신, 비를 관여하는 신, 구름을 관여하는 신 데리고 내려왔다는데 이 바람비 구름 자체가 날씨, 즉 농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애들입니다. 즉, 농사 지었구나. 이 친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때 농경사회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곰이 이제 배기를 견뎌내고 웅녀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실제로 곰이 사람이 됐을 리는 만무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싸웠는데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국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 숭배하는 부족과 곰이 숭배하는 부족이 이겨서 이 신화를 남기려는 거 결국 승리자가 글을 쓰는 거니까 어쨌든 즉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겨서 고조선을 세웠다. 요렇게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책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려면은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당군 왕검의 의, 당군과 왕검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당군과 왕검 자체가 재정일치를 의미합니다. 제사와 정치. 그쵸? 당군이란 걸 하는 게 당군. 얘는 이제 왕이죠, 약간. 왕의 의미고, 왕검은 이제, 이제 제사. 그러니까 즉, 재정일치 사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당군 왕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재정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재정이 전부 당군 왕검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름 자체에 이제 재정일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군과 왕검을 나눠서 생각하면은 재정일치의 의미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당군이 임금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정치 쪽이고, 당군이 정치 쪽이고, 왕검이 이제 제사 쪽이에요. 즉, 합치면은 정치와 제사가 합쳐지는 제정일치 사회죠. 제정일치란 지도자가 제사 정치를 모두 관여하는 제도. 즉, 이때는 제사, 종교적인 것과 정치, 즉 다스리는 거를 모두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모두 혼자 관여를 한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제정일치 사회다, 고조선은.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진한교체기 시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했는데, 위만이 이제 진한교체기 시기에 내려와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나 좀 이제 여기서 살게 해줘라. 위만이 이제 몇 명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거든요.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어요. 위만이 준왕의 신임을 받아서 서쪽 변경 수비 임무를 맡았는데, 나중에 위만이 뒤통수 친 거예요. 야, 준왕, 내가 이제 너보다 힘이 세졌으니 내가 왕을 할게. 뻥!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만이 왕이 됐는데, 위만이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교양 한국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얘가 이제 약간 상인 출신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랑 이런 거에 좀 뭔가 능통해요, 되게 위만이. 그래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위만이 이제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토도 확장했고,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한반도 남부에 이제 진리라는 곳과 한나라 사이에 중개 무역을 고조선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고조선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하고 이제 한반도 남부 진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서 둘이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한과 진 사이에서 이제 중개를 하는 무역을 하는데, 당연히 중개 무역을 하는 쪽이 이득을 취해 가겠죠, 당연히. 이득을 그러면서 고조선이 계속 큰 겁니다.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하면서 고조선이 꽤 커요. 성장을 꽤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조선의 성장의 위험이 느껴져요. 고조선이 너무 큰 거야. 결국 한나라가, 이거 안 되겠네. 얘네 너무 컸네 하면서, 내가 견제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한나라가, 네,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 역사를 공부해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똑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첫 번째, 부패.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나라가 망한 패턴은 일단 지배층이 부패하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지들끼리 이제 부패가 엄청 커지고 지들끼리 이제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 일에 관심이 없고 지들 사유재산 채우는데 이제 지배층들이 그냥 혈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패턴 첫 번째고요. 모두 그래요.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지배층의 부패는 나라 망하는 항상 그거였어요. 시발점? 네,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비가 되겠어요? 세 번째, 끝. 망해요. 그 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요 세 가지 패턴이 내려가면은, 맞다. 하나 더 추가지. 내분하면서 서민들 생활 죽어나가요. 서민들은 못 살아요. 서민들 생활은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부패돼서 서민들 죽어나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그 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배우자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특인가? 이제 고조선 그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그렇게 망했고, 고구려 그렇게 망하고, 조선도 그래서 망했어요. 이 패턴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계속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없을까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중에서 하나 빼고. 발해는 왜 멸망했는지 그게 얘기가 좀 많은데, 그걸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저 패턴이었습니다. 부패가 되게 심했어요. 네.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배층은 내분이 일어났는데, 지배층은 부패해서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은 쳐들어온 거죠. 결국 끝. 멸망 후 한군연이 설치됐다. 이렇게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네, 고조선은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초기 국가가 세워지고, 오늘은 이 초기 국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여. 부여는 이제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사만.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예요. 딱딱딱딱 위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부여는 사실 건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뭔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어요. 건국에 대해서는 뭔가 딱히 그렇게 없는데, 일단 부여는 만주 숭화가 유형. 이제 제일 만주면은 중국이죠. 위쪽이에요. 만주 숭화강 유역에 위치를 해 있고 오부종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왕을 중심으로 이제 마우, 저구 한자로 써져 있죠. 뭐냐? 동물들이에요. 말, 소, 그다음에 저가 이게 돼지저자, 그 구가 개구자. 말, 소, 개, 아니 말소, 돼지, 개. 말소, 개돼요. 그냥 말소, 돼지, 개. 그냥 어쨌든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동물 이름을 딴 사출도라는 것과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오부종 연맹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부종 연맹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국가가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부족인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와 5개다. 하나 둘 셋 넷 왕까지 5.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뭐 심플하죠? 사실 제가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우는 방식은 사실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조금 잘 보기 위해서 조금 연관지어서 외우는 방법이지 이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실이 아닌 쪽을 걸으실 분들은 걸으세요. 하지만 이 방법이 외우기 쉽다 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목적은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은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만 좀 담아들으면 돼요.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는 걸러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사실인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농경과 목축. 자, 여기서 12월 연고. 이제 12월은 연고라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2월에 연고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부여는 이제 연고라는 행사를 지닌다 해서 부영이라고 줄여서 외웠습니다. 12월 연고 부영. 부영하면은 뭔가 상호명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외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부여는 연고, 요거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일책시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존재했었고 이제 일책시비법 그리고 순장. 순장은 이제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껴묵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족이에요. 귀족이 죽는데 그러면은 그 귀족이 데리고 있었던 하인들까지 같이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같이 묻어버려요. 그 귀족이 썼던 물건들, 하인들, 네, 가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꺼뭇거리라는 순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말 그대로 장자가 묻을장자예요. 매장할 때 장자예요. 묻을장. 네, 묻을장자 할 때 매장. 네, 장자인데 그래서 순장이라고 하고 장이 말 그대로 묻는 거고 묻어버리는 거. 묻어버리기. 네, 묻어버리기입니다. 장은 그래서 묻을장자를 씁니다. 왜 묻을장 생각이 안 나지? 네, 묻을장자를 씁니다. 그렇게.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일책시비법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 고구려는 많이 유명하죠. 고구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토가 컸던 시기라고 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고구려는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지금은 고구려가 그렇게 힘이 있는 시기는 아니고 왜냐 고구려가 힘이 있었으면 나라가 5개나 됐을까요? 나중에는 고구려가 힘을 키워서 부여를 먹긴 해요. 나중에 고구려가 부여를 먹긴 합니다. 힘이 커져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구려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만주 졸본 지방에 건국을 했고 이쪽도 중국이죠. 졸본에 건국을 했고 처음에 이거 중요해요. 국내성. 이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도가 국내성입니다. 고구려는. 국내성 중요하고 처음에는 고주몽이었죠. 고주몽. 이제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을 했는데 성이 고시였다 해서 계류부 고시 처음에는 계류부 고시 중심으로 오부종 연맹체입니다. 근데 오부종 연맹체 어디서 들어봤죠? 부여랑 똑같아요. 왜일까요? 부여에서 사실 고구려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는 시작은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가 떨어져 나온 거고 그래서 부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고구려가. 나중에는 오히려 고구려가 부여를 역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아래는 대가, 고추가, 상가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왕 아래 대가들이 이제 각기 관리,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림 요런 정치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구려 특징이고 보통 이제 요런 얘기가 오부종 연맹체와 얘네를 이렇게 주면서 고구려인 걸 맞추라고 나오기도 해요. 소기국가 문제 나오면은
힌트가 오부종 연맹체만 주면은 부여랑 고구려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부여다. 그리고 고수가 상가가 나온다. 아니면 사자, 조이, 선인이 나온다. 고구려다. 딱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고구려는 전복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조달 그렇게 했고, 자, 10월은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동맹 행사를 치렀습니다. 국동대열. 그래서 고동도 약간 외우기 쉽죠? 고동이라는 말도 생각하고 많이 쓰니까 네, 고동 많이 씁니다. 뭐 심장고동 막 박동인가 그거는 아무튼 고동이라는 말도 뭔가 입에 착착 붙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여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책시비법을 또 씁니다. 많아요. 오부종 연맹체 일책시비법 부여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온 게 많죠. 그리고 서옥제라고 하는데 서옥제는 대릴사위입니다. 네, 서옥제는 이제 대릴사위예요. 남자를 데려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고구려에서는 좀 더 존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서옥제 대릴사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이하다는 게 보통 옛날의 사회는 약간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것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절대로 제가 뭐 남자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하면은 좀 독특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특이하다는 게.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옥제 대릴사위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서기조교 세 번째 옥저.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저희 남한 위죠. 남한 위쪽의 지형이고 계속. 자, 하지만 옥저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멸망했습니다. 군장국가 더 가지 못했어요. 군장국가에서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읍군산로라는 군장이 지배했고, 생산력은 높았지만 이거 역시 이제 곡물이나 농경이나 이런 생산력은 높았는데, 이건 역시 군장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며느리제. 이제 반대로 여기는 이제 대부분 고대 국가답게 여성이 이제 남성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민며느리제. 골장제는 가족 공동무덤. 그러니까 가족이 죽으면은 그 가족을 한 군데에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민며느리제랑 옥저를 합쳐서 옥민이라고 저는 줄여서 외웠고요. 민며느리제랑 옥저를 합쳐서 옥민, 그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읍군삼로는 또 나오죠? 동해 옥저가 사실 또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부여랑 고구려를 연관을 지어서 많이 외웠고, 옥저 동해도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둘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강원도 북부 동해안 이제 드디어 내려왔어요. 강원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강원도 북부. 마찬가지로 멸망은 똑같아요. 고구려의 압박으로 얘도 군장국가에서 끝났어요. 옥저랑 똑같죠? 읍군삼로라는 군장이 지배한 것도 옥저랑 똑같아요. 둘이 옥저랑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죠? 둘이 옥저랑 똑같아서 사실 둘이 공통적으로 외우기 좋은 애들이에요. 옥저 동네. 고구려한테 멸망당한 거 똑같고 읍군삼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월 무천. 이제 10월엔 또 무천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동해는 무천이라는 행사를 했다. 줄여서 동무. 요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저는 동해는 무천, 동무 익숙하죠? 동무.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줄여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계혼이 뭔지 알죠? 가족 이외의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조계혼이 좀 독특하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실 조계혼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동해라는 국가는 특이하게 조계혼을 하기도 했고, 책화는 뭐냐? 이제 땅을 넘을 시에 배상하는 등 이제 그런 풍습이에요. 굉장히 자연과 관련 있는 풍속이라서 이쪽은 뭔가 자연과 굉장히 뭔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 자연에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넘을 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연과 관련된 풍속을 보아 이쪽은 자연과 관련된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만은 아마 알 거예요. 마한, 진한, 변환이고 얘네가 각각 이제 백제신라 가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고요. 드디어 한반도 남부 끝자락까지 갔어요. 끝자락까지 갔고, 마한이 주로 이제 처음에는 사만 연맹체를 주도를 했어요. 마한이 이제 주로 했는데, 마한은 같은 미음이에요. 마목 똑같은 미음입니다. 마한 목지국, 네, 마한 목지국 백제. 그냥 미음이 됐다가 비읍이 됐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하는 목지국이었고 이게 나중에 백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하는 사로국. 근데 사로국이랑 신라랑 발음이 비슷하죠? 이 사로국 하다가 나중에 얘가 설아벌 하다가 신라가 됩니다. 설아벌 하다가 신라가 뭔가 비슷해요. 셋 다 신라랑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로국 하다가 설아벌 하다가 신라가 돼요. 사실 이 신라라는 명칭도 나중에 이제 신라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신라라고 불리지가 않았어요. 사로국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하고 이제 왕이라는 칭호도 사실 지증왕 때 처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국호도 그때 신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라가 신라로 불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뭐 TMI인데 뒤에 배울 내용이니까 어차피 뒤에 나올 얘기니까 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신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철이 주로 많이 생성돼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변화는 철의 주생산지가 변환입니다. 철이 되게 많이 생성되는데 변화는 철이 많이 생성되는데 철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국가 가야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변화는 특히나 철이 많이 생성됐는데 그래서 철기 문화가 되게 뛰어난 가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심은 가야랑 비슷한 구야가 가야가 된 거예요. 네, 비슷하죠? 이때는 여기는 특이하게도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군장과 청군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군장은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립니다. 신지, 읍차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군장은 어쨌든 군장과 청군으로 불립니다. 이제 군장이 보통 이제 그거죠. 군장은 이제 얘가 군장이 정치 쪽을 담당하는 애고 군장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군군자예요. 안 써지노 왜? 인군군자예요 군장이. 그래서 군장이 주로 담당하는 쪽이 정치 쪽입니다. 얘가 이제 정치 쪽을 맡는 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군이 제사를 담당합니다. 하늘 청자 쓰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제사는 이제 청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 읍차라는 다른 이름으로 군장은 또 불리기도 하고요. 자, 소도. 소도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소도는 이제 딱 입구에 기둥, 나무 기둥에 있고 막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막 요런 모양이 있다. 요런 게 이제 소도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문양이죠. 이렇게 새가 앉아있는 게 있는데 이 소도는 제사를 거행하는 신성지역이에요. 여기는 범죄자가 와도 잡아갈 수 없습니다. 막 무력 행사를 할 수 없고 관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범죄자가 소도에 숨어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신성지역이라서 이때는 청군이 지배하는 데기 때문에 군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소도는. 소도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철제농기구. 변환이 철생산이 많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변환이 이제 가야가 되는데 철제농기구를 사용했고 제사는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되는데 이 5월 수린날은 단오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단오랑 관련이 좀 많습니다.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오늘 고대 국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 사실이랑 좀 다른 내용도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역사적 내용과 아닌 거는 조금 구분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 편하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방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네,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